자, 이어서 나갈 부분은요, 통일신라 시대개관입니다. 지금 제가 할 부분은요, 사실 신라는 통일하기 전, 통일 이후,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전의 신라를 그냥 신라라고 하고 통일신라라고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러니까 구분은 이제 다르니까 같은 신라긴 하지만 통일하기 전과 중간과 후기 이렇게 나누는 건데, 어떤 식으로 왕권이 변화가 됐고 진골귀족은 어떤 식으로 힘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했고, 육두품은 어떻게 나타났고, 호족은 어떤 뭐 세력이고, 뭐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싹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간단한 시대 개관입니다. 근데 제가 개관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 개관을 필기를 하시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신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서 더욱더 자세히 여러분들 막 줄도 쳐가고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시대개관. 이건 좀 글씨를 작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필기할 게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를 나누고, 신라 상대, 중간,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고요. 이 필기 스타일은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나름 개발한 건데, 자, 이게 왕권, 왕이라고만 쓰면 되겠다. 왕의 권력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에 귀족, 진골귀족 그래프는 반대로 갑니다. 자, 이것은 진골귀족. 그 다음에 왕권하고 살짝 비슷하게 가는, 여기서부터 칸이 모자라네. 육두품 그리지 말까? 칠판이 적어서 그냥 겹쳐서 갈까요? 왕하고 비슷하게 살짝 가는 육두품. 자, 그 다음에 막판에 이쯤부터 슉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있어요. 호족. 요렇게. 그래서 요 네 세력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왕이죠. 자, 왕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성덕, 진덕, 여왕. 뭐 여왕은 그냥 앞에만 쓸게요. 그 다음에 무열, 칸이 모자라니까 무열, 그리고 문무. 사실 다른 왕도 있지만 중요한 왕만 찍어서 하는 겁니다. 신문왕, 그 다음에 성덕, 경덕, 해공. 요 딱 겹치는 부분에 해공왕 피살, 그리고 진성여왕.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볼게요. 신문왕만 왕 붙였어. 자, 보시면요. 상대, 하대,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눴는데, 자, 신라가 이렇게 통일하기 직전까지 무열왕 이 기점을 기준으로 통일신라 전까지를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열왕부터 신문왕, 성덕, 경덕,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로 보고 있어요. 해공왕이 피살되고 나서부터는 하대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왕별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성덕, 진덕은 딱히 뭐 그닥 우리가 외울 건 없고요. 그냥 신라를 통일하는 준비를 했다는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무열왕 중요하죠. 무열왕 김춘추죠. 자, 무열왕 때 신라 삼국 통일, 통일 전쟁을 시작했다. 무열왕 통일 전쟁. 무열왕은 뭐로 적을까? 진골부터 시작할까? 그냥 뭐 백제 멸망한 것만 씁시다. 자,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켰고, 자,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시켰죠? 그래서 문무왕 때 삼국 통일 완성. 진정을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왜 무열왕을 이 기점으로 삼냐면요, 무열왕 때부터 이 전까지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무열왕 때부터 진골이 왕이 되기 시작해요.
왜 모혈왕 때부터 진골이 왕이 됐냐면 김춘추는 왕족이 아니에요. 아, 자꾸 떨어지네. 김춘추는 왕족이 아니고 여러분 성골진골이라는 명칭 자체가 통일신라의 골품제도에 기인하는 건데 그 골품제도에서 성골이 점점점 씨가 마르기 시작해요. 막 자기네 친척들끼리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르기 시작하냐면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해버리면은 진골로 떨어지게 돼. 성골과 성골끼리만 결혼해야지 성골이 되고 점점점 떨어져. 그러면 계속 성골끼리만 결혼할 수는 없잖아. 진골하고 자꾸 결혼하면 진골이 점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신라 사회에는 점점점 성골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진덕여왕을 끝으로 김춘추 때부터는 진골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살짝 그러면 왕위가 약해질 수가 있겠죠. 떨어져도 잘 들리긴 해요. 다행이네. 왕위가 약해질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목소리 일부러 되게 크게 하고 있어. 왜냐면 무열왕이 본인이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본인이 약간 왕으로서 약간 정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열왕 때부터 엄청나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다 또 쓸 겁니다. 왕별로 그냥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자, 그리고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완성했고, 뭐 문무왕은 우리 만파식적과 관련된 그런 수중릉, 뭐 내가 막 대왕암, 뭐 이렇게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한 그 왕이죠.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으로 넘어가면 신문왕 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신문왕 때 엄청나게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신문왕의 전제정치라는 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했느냐. 자, 신문왕 때 대대적으로 진골귀족을 숙청하게 됩니다. 아, 제가 다 칸이 많으면 다 적으면 좋은데 김음돌의 모욕 사건으로 진골귀족을 숙청하게 되는데 김음돌이라는 인물은 신문왕의 그거예요. 장인이에요. 근데 장인이 외척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볼모 삼아가지고 그거 하나 딱 걸렸어. 떡밥 딱 걸렸어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진골귀족들 자기 눈에 가시처럼 있었던 진골귀족들을 모두 숙청을 하게 돼요. 김음돌의 모욕 사건으로 김흠돌의 모욕 사건으로 진골귀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김음돌의 모욕 사건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노급을 폐지하고요. 아, 칸이 모자라네. 관료전과 노급, 시급, 뭐 이런 정전 이런 거는요. 제가 이 토지 정리 이따가 이거 답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관료전이 뭔지 노급이 뭔지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급이라는 거는요, 귀족들한테는 되게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족의 경제력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노급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노동력까지 숙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관리가 돼가지고 뭐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판교 지방을 내가 땅을 받았어. 그럼 판교지방 땅을 받았는데 그 판교지방의 땅에서 이제 세금만 거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일까지 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럼 솔직히 내가 판교지방에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노급을 갖고 있으면 진골귀족의 힘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만 주는 건데 관료전은 노동력을 주지 않고 그냥 수조건만 주는 거예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서 토지 정리는 다시 한번 하고, 자,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뭐 노급을 폐지하기도 하고 국학을 설치해가지고 유교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유교라는 거는요, 약간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을 줘요. 유교는 제일 중요한 게 충 아닙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 왕권 강화.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그 조선시대 때도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리학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유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유교를 되게 중시했던 세력들이 바로 육두품인데, 육두품이 이 국학을 설치하고 육두품이 여기서 싹 올라가죠. 육두품은 이때 정치적 조언자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말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무슨 글씨인지 잘 안 보이니까. 정치적 조언자로 육두품은 이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 한 게 너무 많아요. 뭐 구주 오소경, 뭐 구서당 십정 설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책 보시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필기할 칸이 모자라네요. 한 개만 더 적을게요. 만파식적. 만파식적 이야기가 나온다. 사료가 나오고 무슨 뭐 대나무가 쪼개지고 약간 신비한 피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신문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자, 이런 진골귀족 숙청, 관료전 지급, 국학 설치, 만파식적 이 모든 것이 신문왕의 전제 정치와 관련이 있다 해서 되게 중요한 왕입니다. 신문왕은 출제 비율이 되게 높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광. 자, 성도광 때는 이때도 성도광도 왕권 강화를 힘쓰기 위해서 정전을 지급을 하는데요. 정전.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농민이라고 하면은 너무 농사 짓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백성이라고 할게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다. 정전이라는 거는, 이따가 토지제도 다 정리하긴 할 건데요. 관리들에게 아까 노급이라던가 관료전이라던가 이거는 관리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조권을 준다고 그랬죠. 세금을 받을 권리, 수조권. 근데 정전을 지급함으로써 왕이 직접 백성들한테 토지를 줘. 그러면 세금을 누가 걷어? 왕이 직접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성도광 때 정전은 솔직히 살짝 상징적이에요. 왜냐면 금방 폐지됐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전은 왕권 강화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민생 안정책으로 잠깐 실시했구나.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막 왜냐하면 정전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은 여전히 관리들한테 수조권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도광 때는 노급이 결국 다시 부활돼요. 노급 부활. 점점점 왕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죠. 노급 부활. 자, 그 다음에 해공왕. 해공왕은 진짜 불쌍한 왕이죠. 해공왕은 어렸을 때 피살됩니다. 해공왕 때 결국에는 진골귀족들이 난리를 치고 결국 점점점 진골귀족이 힘이 세지더니 해공왕이 죽어요. 해공왕이 피살되고 나서는 이 무열왕계 이런 진골귀족의 이런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의 아들, 무열왕계가 쭉 이어지다가 해공왕이 무열왕계가 딱 단절되다 보니까 그럼 진골귀족들이 어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서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나도 왕이 되겠다 하면서 진골귀족들이 이때부터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진골귀족들의 이런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뭐 요런 거. 김번문의 난도 있는데 그건 김원창의 아들이고요. 이 둘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원창의 난은 어떤 거냐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앙귀족에서 쫓겨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거고, 장보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상세력. 장보고는 어떻게 보면은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상세력인데, 장보고는 자기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해상세력, 장보고의 난. 그러니까 해공왕이 죽고 나서는 왕도 죽고 진골귀족들이 서로 다툼이 장난 아니게 일어났다. 신라 하대에는 거의 뭐 콩가루 집안이다, 난리 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성여왕 때 이 여자가 또 엄청나게 또 사치를 부리죠. 진성여왕은 지금 국가 분위기도 이런 와중에 엄청난 사치를 부리지, 세금은 더 걷지, 농민들 미쳐버리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진성여왕 때의 농민반란.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빨간 바지 입었다. 그래서 적고적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적고적의 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종과 애노의 난은 어떻게 외워주시면 좋냐면요. 원통한 종과 슬퍼하는 노비의 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한문 의미는 아닌데요. 원통한 노비와 원통한 종과 슬퍼하는 노비. 이런 식으로. 원종과 애노? 얘네들은 당연히 농민이겠구나. 이렇게. 김원창에는 이런 거랑 관련을 짓지 말고, 얘네들은 진골 귀족이나 호족의 반란이고 농민 반란으로 원종과 애노 나오면 이거 진성여왕이 사치스러워가지고 세금 걷고 이 여자가 정신없이 막 흥청망청 해가지고 원종과 애노 난 일어났구나. 적고적의 난, 붉은 바지.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점점점 신라는 망빌로, 망한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별 흐름은 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농민반란에서 요것도 칸이 있으니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민반란을 일으키면서 발달하게 된 나타난 인물들이 양길, 기원, 뭐 견원, 이런 세력들이 이 농민반란 일으킬 때 얘네들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점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이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양길, 기원, 견원. 견원 들어봤죠? 견원이 뭐 세웁니까? 견원. 그쵸. 견원이 바로 후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궁예도 마찬가지고 궁예, 견원, 뭐 장보고 이런 호족 세력들이 점점점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통일신라가 망해가고 그 호족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왕건이죠. 그쵸? 왕건도 호족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중요한 걸 좀 적어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상대에는 분위기가 어때요? 진골귀족의 힘이 여전히 세고 왕권이 약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왕권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는요, 왕위 계승이 이때는 성골이 됐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의 만장일치제도 화백회의가 힘이 셌고, 화백회의를 이끄는 주관하는 약간 국무총리 같은 그런 계층의 상대등인데 상대등의 힘이 셌습니다. 아이 뭐야, 그래프 잘못 그렸어. 상대등의 힘이 그래서 화백회의가 힘이 셌고 상대등의 힘이 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왕권이 약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왕권이 약했다. 자, 그런데 상대에서 이제 중대로 넘어가면은 모혈왕 때부터 엄청나게 왕권 강화에 힘을 써요. 왜냐면 본인이 성골 계층이 아니라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점점점 신라 중대로 넘어가면서 화백회의가 축소됩니다. 화백회의를 잘 열지 않는다던가, 화백회의가 축소되니까 상대등도 당연히 힘이 약해지겠죠? 이러면서 누가 막 업되기 시작하냐면 집사부의 시중, 중시 같은 말이에요. 집사부의 중시가 힘이 세집니다. 집사부의 시중은요, 왕과 좀 가까운 사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왕명출납이라던가, 조선시대의 이런 도승지처럼, 그러니까 왕명출납, 아니면 왕의 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받든다던가, 이런 왕과 이렇게 좀 결탁된 그런 세력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사부의 중시가 힘이 세지고, 이 말은 즉 왕권이 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집사부의 중시는 무조건 왕권하고 관련을 가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올라가면 왕권도 올라가요. 화백회의랑 상대등은 같이 가는 거. 얘네들은 진골귀족 쪽. 그리고 이때 중대에 유행했던 게 불교가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교종이 성행했다는 거. 뭐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종이 성행했다는 거. 교종은 교종 5교로 발달을 했고, 경전 해석 같은 걸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교종은 진골귀족들이 이게 주로 믿었던 게 교종. 자, 그러다가 이 뒤로 가서 하대로 넘어가면은 교종보다는 뭐가 유행하게 되냐면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요, 선종이라는 종교가요,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선종은 9개의 산에다가 절을 만들어 선종 구산으로 발달을 하고, 선종은 참선이나 해탈을 중시해요. 으차차차. 이게 뭐냐? 교종 같은 경우에는 경전 해석하고 좀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었다면, 선종은 내가 깨달음만 얻으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봐봐요. 그러면 깨달음만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대. 그리고 이때 그전에는 그 탑을 그 부처의 사리만 모시는 그런 탑이 성행을 했다면,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나의 스승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스님의 사리를 모시는, 이런 승려의 사리를 모시는 부도, 승탑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승탑이라는 것 자체가 스님도 부처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선종을 누가 좋아했냐면 바로 호족들이 좋아하게 돼요. 선종뿐만 아니라 이 신라 말기에 발달한 풍수지리설, 그리고 도교, 뭐 풍수지리설과 도교. 이 풍수지리설은 중앙 위주로, 개경 위주로 막 뭐 중앙에 막 이런 경주나 뭐 개경 이런 식으로 중앙 위주로 막 발달했던 그런 신라의 그런 뭐랄까 사상을 지방 위주로, 지방도 뭐 명당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도교도 역시 약간 지방 세력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풍수지리설, 도교, 선종이 이것들을 누가 받아들였냐? 호족과 플러스 육두품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얘네들이 나중에 고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칠판이 작다.
그리고 여기서 육두품하고 호족하고 여기 결탁한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결국 육두품은요, 신라가 신문왕 때 막 왕권 강화할 때만 해도 정치적 조언자로 어느 정도 국가 이런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진골귀족이 다시 또 흥하면서부터 육두품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두품의 막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막 시무 막 이런 시무 10조를 막 발표하고 그래도 막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망명하기도 하고 육두품들이 막 방황을 해. 이놈의 나라. 막 좀 이렇게 육두품들이 비판적으로 돼. 그러면서 육두품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호족과 결탁을 하게 돼. 그리고 호족은 사실 공부 쪽으로는 조금 발달이 안 된 애들이야. 왜냐면 호족은요, 스스로 본인들을 성주, 촌장, 이런 식으로 촌주라고 지칭을 하면서 약간 해상 세력, 아까 장보고 같은 해상 세력, 아니면 군진 세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지금의 막 장군, 이런 식으로 군대를 이끌었던 군진 세력. 아니면은 중앙에서 쫓겨난 그런 귀족, 소외된 귀족이라던가, 그런 거 뭐라 그럴까? 밀려난 중앙 귀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적 세력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우두머리라던가,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 지방 톡차 세력. 그래서 되게 많은 루트가 호족의 루트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결국 자기네들의 그런 지식적인 거를 뒷받침해 준 게 바로 육두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칸이 모자라니까 요 정도만 쓸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화백회의가 상대에는 왕의 힘이 약했고 진골귀족이 높았으니까 화백회의가 올라가고 상대등 올라가고 왕권이 약했어. 그러다가 중대에는 화백회의가 내려가고 상대등 내려가고 집사부 중시가 올라갔어요. 왕권 강화. 그런데 막판으로 가면 다시 어떤 게 나타난다? 지금 쓸 칸이 없어서 못 적는데 요게 다시 나타난다.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자, 왕권이 다시 약화되니까 화백회의가 강화되고 상대등이 다시 올라오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와 함께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건 더 쓸 게 많긴 한데, 요 정도만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파악을 하실 때 왕별로 포인트 잡아가지고 무열왕이 진골 출신이고 이때부터 무열왕계가 쭉 이어지는데 중대에는 신라가 엄청나게 왕권 강화를 노력을 했다는 거, 신문왕 너무 중요하다는 거, 김웅돌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진골귀족 숙청,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국학 설치, 만파식적과 관련된 게 신문왕이다. 그러니까 만파식적은 왕권 강화와 친문왕 때 태평성대를 이뤘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 그리고 성덕왕 때 정전을, 백성에게 정전 지급도 왕권 강화 관련된 거. 경덕왕 때 결국 노급이 부활되면서 신라가 점점 왕권 강화가 흐지부지 된다. 그리고 해공왕이 결국에는 피살돼요. 그러고 나서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나서는 진골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 진성여왕 사치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해공왕 때 요 난 두 개 알아두시고. 요거는 진골귀족 반란이에요. 자, 그리고 진성화 때 농민반란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걸 이끄는 와중에 양길과 기원과 견원 같은 호족 세력이 이제 얘네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후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삼국은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 상대, 중대, 하대와 관련해서 화백회의 상대 등이 어떤 식으로 업앤다운 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에는 왕권이 약하고 진골귀족 힘이 세기 때문에 진골귀족이 흥할 때는 화백회의랑 상대 등이 업, 왕권이 다운. 자, 그리고 중대로 넘어가면 이제 화백회의 상대 등이 다운, 집사부 중시 왕권 업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호족 세력이 어떤 출신인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말기로 가면서부터 교종보다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부처랑 왕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하신다면 통일신라 때 불교는요, 호국불교이기도 하면서 왕족불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 왕이 즉 부처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고 풍수지리설과 도교가 이것을 모두 받아들여서 호족과 육두품이 이런 사상을 근거로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후삼국을 세우고 고려를 세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되게 많은 내용을 포인트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너무 어려워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라던가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너무 어려워요?
글씨는 제가 너무 막 조그맣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줌해드릴까요? 잠시만요. 혹시라도 필기 하시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줌해드릴게요. 줌을 잠깐만요. 이렇게 예, 조금 보이나요? 내가 막판으로 가서 글씨 너무 대충 쓰긴 했다. 제가 이렇게 막 물백목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여기서 필기를 하시고 지우고 이제 토지제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아니 이게 어려워? 지금 제일 중요한 요점만 딱딱한 건데 맨날 채팅창에서 초딩 수준이네 중딩 수준이네 막 이러시면서 또 막상 어려운 거 막 좀 자세히 하면 또 어렵다고 그러고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면 저한테 따로 쪽지 주셔도 되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질문 받을 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저기 다음 진도 나갈게요. 필기 한번 싹 하시고요.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암기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다시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토지제도 정리합시다. 아까 노급이니 뭐 시급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시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노급, 시급, 관료전, 정전.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부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 그 토지제도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선생님 수조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뭐야 그게? 막 이런 식으로 노동력 숙취는 도대체 뭐고 국가에 바로 내는 게 아닌가? 왜 관리들한테 내나? 막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자, 토지제도. 지금은 이제 신라말에서 고려초 토지제도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제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왕이 이제 관리들한테 주는 그런 월급의 개념으로 토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돈으로 주지 않고 월급을 땅으로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땅을 줄 때 왜 왕이 지 맘대로 땅을 주냐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라는 왕토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신하들한테 토지를 이제 월급으로 주는 건데, 자 먼저 노급과 시급부터. 노급과 시급은 거의 비슷해요. 노급과 시급은 둘 다 조세수취, 수조권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뭐 조세수취권과 조세를 수취하면서 플러스 노동력을 증발하는 겁니다. 시급도 역시 조세 수취권과 수조권 같은 말이에요. 노동력을 증발을 합니다. 근데 시급 같은 경우에는 물품도 좀 수취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적고, 그리고 노급은 조세 수취와 노동력을 뭐에 따라 주냐면 노급은 관직에 따라 준 거고, 자 시급 같은 경우에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공을 세웠을 때 특별한 경우에 중복된다. 노급을 받은 거는 관직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김유신 장군인데 관직도 높은 데다가 시급, 황사벌 전투에서 이겼네? 그러면 시급 또 받아. 완전 1+1이요. 계속 받아. 그쵸? 노동력까지 증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두 개는 둘 다 세습이 가능해요. 대대로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땅이 막 대대로, 이때 당시 뭐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보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거의 뭐 한 지역을 다 땅을 갖고 있어. 자,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하나의 특권이 돼버렸다. 특권이고 부의 상징이죠. 그리고 여러분,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되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집 좀 지어라, 뭐 농사 좀 지어라, 뭐 다 부려먹고, 그리고 이 노동력은 거의 다 뭐가 되냐면 군사가 되는 거죠. 이 노동력은 군사가 되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노급과 시급이 당연히 눈에 가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노급과 시급은 위험한 거지. 그래서 아까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급과 시급은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진골귀족의 특권이다. 이 정도로 그냥 관직에 따라 공을 세웠을 때. 자, 그 다음에 관료전. 관료전은 아까 신문왕 때 준 거잖아요. 이거는 뭐 관직에 따라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을 한 겁니다. 노동력은 증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문왕 때 준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관료전은 너무 또 짧게 진행되고 결국에는 노급이 부활되잖아, 경도광 때. 그래서 오래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정전. 정전도 뭐 관료전은 신문왕 때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전은 성도광 때. 정전은 백성들에게 뭐 막 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토지를 잃은 백성들에게 지급한 거. 그래서 왕이 직접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왕실 경비를 충당하고, 이것도 역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 거다. 자, 그러면 노급과 시급 이런 건 언제까지 뭐 정리가 언제까지 시행했던 거냐면은 뭐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언제까지, 고려 초까지라는 의미는 고려 초 때 전시과 제도가 나타나요. 이건 고려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데요. 전지와 시지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관직의 18등급으로 나눠서 전시과 제도 할 때까지는 노급과 시급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시과 제도는 뭐 고려 때 다시 배울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노급과 시급은 중요한 게 노동력을 증발했다는 거. 요게 포인트고요. 노동력을 증발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거기서는 얘네가 왕이지 뭐. 노동력 맘대로 사람 갖다 쓰니까. 거기다가 세습까지 가능해. 완전 최고죠. 그래서 중고교육의 특권이고, 관료전은 세습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원칙상 세습이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몰래 세습하긴 하는데 원칙상 관료전은 세습이 안 된다. 그런 거. 정전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도 세습 안 되고요. 국가에서 주는 건 세습 원래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관료전과 정전은 세습이 안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노급과 시급,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고교족의 특권이 됐다는 부분. 그래서 토지제도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후삼국 시대요. 다음 시간엔 발해해야 되는구나. 발해를 빼먹었다. 다음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과 고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